안녕하세요. 한 번에 합격한다. 원샷 원킬 전산회계입니다. 이번 강좌는 전산세무이급 기출문제 88의 실무를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무 부가세 신고서네요. 다음 자료에 의하여 2019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입니다. 1월부터 3월까지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87회 땐가는 부가세 신고서 작성하는 게 나오지 않았죠. 하지만 매번 출제되는 부분이니까 꼭 좀 익혀 주십시오. 자, 부가세 신고서는 작성하는 요령이 데이터를 보시고 먼저 매출 내역과 매입 내역을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입력이 끝나고 나면 가산세 대상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가산세를 입력합니다. 이렇게 이원화해서 입력하실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출발하겠습니다. 먼저 부가세 신고서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부가가치 메뉴에서 부가가치 여기 보면 부가세 신고서 있죠? 이거 선택해 주시고 자, 이 중에서 1기 예정이었으니까 01월 01일부터 03월 31일까지 자, 여기에 빈칸이 나왔죠? 매출 자료부터 먼저 입력하겠습니다. 신용카드 매출 전표의 발행 2,750만원 부가세 포함이네요. 나누기 1.1을 하면 공급가가 되죠. 그러니까 2,500에 250이 되겠습니다. 자, 매출이니까 일단 빨간색을 보셔야 됩니다. 여기가 과세 표준 매출입니다.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은 3번이죠. 이 칸 여기에다가 얼마? 25 뿔뿔. 그러면 자동으로 250만원은 붙게 되겠네요. 3번 칸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하나 입력이 끝났고 두 번째 현금 매출이 있네요. 220만원 부가세 포함입니다. 인원 전액 현금 영수증 미발행이고요. 소비자와의 거래로서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이 아님. 자, 그러니까 현금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리고 가산세는 없단 말입니다. 왜?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입력하러 갑니다. 자, 과세니까 여기에 해당되겠죠. 4번 기타 정규 영수증 외 매출분입니다. 여기가 220이니까 부가세 포함 200만원이네요. 이 뿔뿔에 20만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부가세 신고서에 입력하는 내용들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다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네요. 2억 5천만원의 부가세 별도입니다. 이 중 공급가액 3천만원 공급 시기가 2월 15일인데 발급 시기를 경과하여 3월 20일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네요. 자, 3천만원에 대해서는 가산세 지연 발급이 되겠죠. 잠시 뒤에 생각하겠습니다. 일단 입력부터 하겠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라 그랬습니다. 매출이니까 1번 칸이 되겠죠. 여기가 얼마? 2억 5천에 2,500만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매입입니다. 아래쪽에 매입을 한번 살펴볼게요. 매입 내역. 자, 세금계산서 수취분이네요. 세금계산서를 받았단 말이죠. 공급가 1억 8천에 부가세 1,800만원인데요. 이 중에 업무용 소형 승용차 1,500cc 5인승이네요. 공급가 2,500만원. 자, 일단 소형 승용차니까 1,500cc입니다. 불공사유에 해당되죠. 불공사유에 해당되고 다음 부가가치세 2,250만원과 요게 2,500이니까 250만원과 기계장치 공급가액 1,300에 부가세 130만원이 포함된 금액이다. 이 금액 안에는 그러면 자, 일단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일반 매입 1억 8천이 아니라 1억 8천 안에는 얼마? 요 2,500만원은 고정자산이 되고요. 기계장치 1,300만원도 고정자산이 되겠죠. 그래서
나누어서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총 전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1억 8천 중에서 1억 8천 중에서 얼마를 빼야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승용차 2,500과 그리고 기계당치 1,300, 3,800을 빼야 되겠네요. 3,800만 원을 빼면은 일반 매입은 1억 4,200이 되겠습니다. 1억 4,200원 일반 매입이 되고요. 나머지 3,800은 고정자산 매입입니다. 일단 이거부터 입력하러 가겠습니다. 일반 매입이 일반 매입이 있고 고정자산 매입이 있죠. 자, 일반 매입이 1억 4,200이었었죠. 142 뿔뿔 그리고 1,42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정자산이 3,800이었죠. 3,800 38 뿔뿔에 380이 되겠네요. 자, 요거 뭐 입력하는 거 크게 문제 없으시리라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총 우리가 보겠습니다. 1억 8천 중에 전체 1억 8천 중에 고정자산이 우리 차량 운반구 얼마? 2,500만 원, 기계장치 1,300만 원 해서 3,800만 원이고요. 그리고 부가세는 380이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 금액 1억 4,200만 원이 뭐 고정 자산이 일반 매입이 되겠죠. 별 문제 없고요. 이 중에서 무엇이 또 하나 더 있는가 하면 이게 되겠죠. 업무용 승용차 아닙니까? 승용차는 매입세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는 불공사유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을 찾으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 16번 칸 있죠.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이 칸이 얼마? 승용차 2,500에 250만 원 공제받지 못합니다. 공제받지, 여기가 아니고, 자, 오른쪽이죠? 오른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2,500에 얼마? 250만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여기에 자동으로 반영이 되죠? 반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일단, 입력은 다 끝이 났습니다. 입력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고요. 자, 일반 매입에 이만큼, 고정자산 매입에 이만큼, 그리고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이만큼. 그래서 우리가 고정자산 중에서 승용차 불공사유인 것을 구입을 하게 되면 구입하고 세금 계산서를 받게 되면 한 군데가 아니라 세 군데 입력되죠. 첫 번째 우리가 고정자산 매입에 하나 입력이 되었고요. 자, 승용차의 경우 이렇게 불공사유에 해당되는 고정자산을 매입하고 세금 계산서를 받았을 경우에는 세 군데 입력이 됩니다. 첫 번째 고정자산이죠. 고정자산 여기에는 당연히 입력이 돼야 되고요. 두 번째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있죠. 여기에도 입력돼야 됩니다. 그래서 총 여기에 포함이 돼서 총 세 군데인데요. 실제로 우리가 입력하는 것은 두 군데만 입력하네요. 여기에 입력하고 고정자산 매입에도 입력하고 그리고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이렇게 두 군데 입력해야 된다는 거 놓치지 않도록 하십시오. 입력이 됐고 자, 다음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이 내용을 입력은 다 했습니다. 두 번째 해야 되는 게 가산세에 해당되는 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매입에서는 우리 지연수치 가산세가 있죠. 매입에서는 지연수치 가산세가 있는데 여기에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지금 보니까 가산세에 해당되는 것은 여기죠. 어떤 거 매출에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했는데 이 중 공급가액 3천만 원입니다. 2월 15일 날 발급했어야 되는데 발급 시기가 경과하여 3월 20일에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했습니다. 지연 발급 가산세에 해당되겠죠. 해당이 되는데 여기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지금 예정신고를 하지 예정신고 기간이지 않습니까? 예정신고 기간에는 이 가산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기재하지 않아요. 확정신고 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의 경우에는 62번 지연발급 가산세 3천만 원을 입력하지 않으셔도 맞다고 채점이 됩니다. 채점이 되고 그런데 출제자의 의도는 이 지연발급 3천만 원을 입력해 달란 말이었죠. 입력해 달란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 이 문제의 경우에는 62번 지연발급 가산세 입력하지 않아도 맞고
입력해도 맞는 걸로 채점이 됩니다. 왜? 예정신고 기간에는 가산세를 따로 납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안 적어도 되고 적어도 무방합니다. 일단 우리는 한번 해볼게요. 지연발급 가산세는 62번 칸인데요. 가산세가 1%입니다. 1%는 자동으로 입력이 되니까 가산세, 지연발급 가산세 1% 알아주시면 참 좋고 모르신다 하더라도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입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62번 칸입니다. 자, 가산세에 가셔서 지연발급 가산세 자, 한번 볼까요? 여기 있죠. 확인. 자, 아래쪽에 보시면 가산세 있죠? 여기에 요 칸 선택해 주시면 가산세 메뉴가 활성화가 됩니다. 활성화되어서 자,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있죠? 62번입니다. 이렇게 1%가 나와 있어요. 이렇게 퍼센트가 나와 있으니까 외우시면 좋고 혹시 못 외우시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금액이 얼마? 3천만 원이었죠? 3천만 원. 자, 그래서 3천만 원 하시고 그리고 30만 원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부가세 신고서 작성은 완료가 되겠네요. ESC로서 빠져나오고 자, 이때 저장할까요? 물어보죠. 당연히 지금은 저장해줘야 되겠죠? 저장하지 않으면 저장이 안 됩니다. 이해해 주시고 빠져나오시면 됩니다. 자, 3-1번 부가세 신고서는 크게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3-2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2019년 1기 확정 신고 기간이네요. 4월부터 6월까지가 되고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 취득 명세서를 작성하시오. 자, 이 작성하는 것은 크게 어려운 것은 없고요. 지금 데이터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것이 감가상각 취득 자산 명세서에 입력되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거 먼저 판단부터 해야 되겠습니다. 어떤 것이 입력되고 어떤 것은 입력 안 되고 먼저 업무용 승용차네요. 2000cc 불공이기는 하지만 이것도 감가상각 대상 자산 맞죠? 차량 운반구니까 감가상각 해줘야 됩니다. 모든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죠. 어떤 거? 토지죠. 참고로 건물 등 감가상각 취득명세서에서 감가상각 취득이니까 우리가 회계에서 대표적인 감가상각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죠. 토지를 구입했다라면 감가상각 취득명세서에 입력하면 안 되죠. 두 번째, 우리 또 하나 더 있었죠. 어떤 거 대표적인 거로 따진다면은 건설 중인 자산 있죠. 건설 중인 자산은 그 자체는 현재 감가상각 취득자산 명세서가 아니지만 입력은 해줘야 됩니다. 왜? 건설 중인 자산인 경우는 그 자체는 현재는 감가상각은 아니지만 나중에는 건물로 대체가 돼야 되죠. 대체되고 나서 감가상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감가상각 취득자산 명세서에는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은 다시 한번 볼게요. 공장에서 사용할 기계장치도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 맞죠. 그리고 에어컨 비품이네요. 이것도 맞습니다. 따라서 이 세 가지는 다 입력을 해줘야 되고요. 두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감가상각 없는 가장 대표적인 자산이 토지와 건설 중인 자산이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토지는 없으니까 해당 사항이 없고요. 있다 하더라도 입력하시면 안 되는 게 맞겠죠. 왜? 토지는 감가상각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빼고. 두 번째, 문제가 어떤 거냐면 건설 중인 자산이 여기에 나왔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건설 중인 자산은 입력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거는 입력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건설 중인 자산 자체는 현재 감가상각이 없는 것은 확실하게 맞습니다. 하지만 이 건설 중인 자산이 언젠가는 건물 완공이 됩니다. 그러면 건물로 계정과목이 대체가 돼야 되잖아요. 그때부터는 감가상각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건물 등 감가상각 취득자산 명세서 취득에 해당이 됩니다. 입력해줘야 된다는 거 그거 하나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지금 같은 경우는 이 세 가지를 입력을 다 해줘야 됩니다. 입력을 하고 입력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88회 때 대손수익 공제신고서와 그리고 겸용사업자의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작성하는 게 88회 때
출제되리라 예상을 했는데요. 틀려버렸네요.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너무너무 죄송하고요. 이게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 취득명세서가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89회 때 요거 다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한번 입력하러 한번 가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부속명세서요. 부속명세서에 보시면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 취득명세서라고 있습니다. 선택해 주시고 입력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1기 확정신고 기간이었죠. 그러니까 04월부터 06월까지. 자, 요거는 제가 미리 두 개는 입력을 해 두었습니다. 해두었고, 입력하는 게 간단하기 때문에, 두 개는 입력했고, 한 개만 같이 입력해 볼게요. 세 번째 거. 자, 먼저 4월 30일이네요. 그러면 0430 입력하면 되겠죠. 상호 F2 하셔서 찾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나타나면 찾으면 되겠죠. 상호는 한세전자네요. 한세전자 선택해 주시고, 그리고 선택하는 거 있네요. 자, 지금은 보니까 에어컨 아닙니까? 비품. 자, 여기에 보니까, 자, 여기 구축물, 건물, 기계장치, 차량 운반구, 이거 위에는 다 기타가 됩니다. 그래서 4번 기타 선택해 주시고, 금액은 300만원이네요. 3뿔뿔에 30만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요거 그대로 날짜 입력해 주시고, 상호 F2에서 입력해 주시고, 사업자 등록번호 자동으로 나타납니다. 자산 구분은 문제지 보면 선택하실 수 있고요. 나머지 것들 그대로 입력하시면 끝이 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한 문제가 되고요. ESC로 빠져나오겠습니다. 저장할까요?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게 특히 세부 같은 경우는 점수가 큰 것들 있죠.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부가세 신고서 있었잖아요. 1기 예정 신고. 이것도 입력이 끝나고 나면 01일부터 03월 31일까지 하셔서 불러오시겠습니까? 예. 자, 그러면 이렇게 데이터가 우리 입력했던 거 있는지 없는지는 대충 확인을 한번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의외로 저장이 안 되는 경우가 간혹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항상 우리가 눈으로 보고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자, 다음. 자, 결산이 되겠네요. 결산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8월 1일 임차인인 주 최강 상사로부터 6개월 동안 임대료 300, 임대료는 무엇을 빌려주고 거기에 대한 사용 대가 받는 거죠. 돈을 받는 겁니다. 8월 1일부터 2020년 1월 31일을 미리 받고 임대료를 받은 날짜에 전액 임대료 계정으로 계산하였다. 단 월할 계산하고 회계 처리 시 엄수로 입력하지 말 것. 수익과 비용의 이연과 예상에 관련된 문제네요. 자, 일단 이렇게 결산에 날짜가 나오면 날짜를 그려야 됩니다. 8월 1일부터 언제까지? 1월 31일까지. 오늘은 결산일 12월 31일이고요. 360만원 받았고, 그리고 8월 1일날 임대료 받은 날 수익으로 했습니다. 임대료 계정으로 했었잖아요. 자, 먼저 돈을 나누어 볼게요. 그러면 6개월이니까 나누기 6 하면 되겠네요. 66, 36. 한 달에 60만원이죠. 한 달이니까 요 돈이 얼마? 60만원. 그러면 요게 5달이니까 300만원. 별 문제 없죠? 자, 출발합니다. 자, 임대료는 받는 내용이죠. 첫 번째 임대료 받았습니다. 받았어요. 먼저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오늘은 12월 31일. 자, 8월 달에 받았으면 12월 31일보다 앞에 받았으면 먼저 받은 거고요. 뒤에 받으면 못 받은 거예요. 지금 12월 31일인데 8월 1일 날 받았다 그랬지 않았습니까? 12월 31일보다 앞에 있죠. 그러니까 임대료 먼저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얼마 먼저 받았는지 보겠습니다. 8월 1일 날은 1월 31일까지 이만큼 먼저 받았으니까 얼마? 360만원을 먼저 받은 거예요. 하지만 오늘은 몇 월 며칠입니까? 12월 31일입니다. 그러면 1월 31일까지 이까지 먼저 받았죠. 여기까지가 얼마? 60만원입니다. 따라서 이 내용은 임대료 60만원을 먼저 받은 내용이 됩니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임대료는 계정과목이 임대료죠. 다 됐고요. 자, 이 내용 안에 답이 있습니다. 찾습니다. 제가 번호 적어놨죠. 1번, 2번, 3번, 4번 이 순서로 합니다. 첫 번째 1번 칸, 이 칸입니다. 주는 내용이면 비용, 받는 내용이면 수익입니다. 지금 받았잖아요. 받는 내용이니까 수익, 별 문제 없습니다. 다음 이 칸, 두 번째 칸. 자, 먼저면 선, 모시면 미입니다. 자, 지금은 먼저 받았잖아요. 그래서 선입니다. 다음 요 칸, 세 번째 칸. 주는 내용이면 급, 받는 내용이면 수를 적으면 됩니다. 지금 받았잖아요. 받는 내용이니까 수가 됩니다. 그래서 만들어지는 계정과목은 선수 수익이 됩니다. 선수 수익 마지막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차변 대변. 자, 이것이 자산이면 차변, 부채이면 대변에 적으면 돼요. 선수 수익은 부채가 되겠죠. 부채가 되니까 뭐 선수 수익을 어느 변에 적는다? 대변. 물론 돈은 60만 원입니다. 차변에는 뭐 임대료 비어 있는 거 있죠? 임대료. 이렇게 항상 만들어진 걸 가지고 뭐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차변 대변 자리를 잡으시면 돼요. 참고로 여기에 자산 부채는 제가 적어두었죠. 우리 세무 정도 응시하시는 분이 이 계정과목이 자산인가 부채인가 모르시면 곤란하겠죠. 자, 그 정도 알아주시고, 자, 입력은 생략하겠습니다. 2번. 당사는 2019년 초에 소모품 600만 원을 구입하고 소모품 계정과목으로 회계 처리하였으며, 즉 소모품 계정과목으로 했단 말은 자산으로 했단 말입니다. 기말에 소모품 잔액을 확인해 보니 60만 원이 남아 있었다. 사용한 소모품 중 40%는 영업부서에서 사용하고 나머지는 생산부서에서 사용했다. 자, 이 문제는 소모품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소모품은 구입 시점에서 소모품 자산으로 했는지 소모품 비용으로 했는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구입 시 소모품 자산으로 했으면 사용액만큼 자산을 감소시키는 겁니다. 즉 없어진 만큼 자산을 감소시킵니다. 그러니까 소모품은 자산입니다. 자산이 줄어들려면 어디에? 대변의 소모품 그리고 돈은 없어진 만큼이 되고요. 다음 구입 시 소모품 비용으로 했으면 미사용액만큼, 즉 남은 만큼 자산을 증가시킵니다. 자산이 증가되니까 소모품이 어느 변? 차변에 와야 되겠죠. 자산이니까 얼마만큼? 남은 만큼이 되는 겁니다. 자, 지금은 없어진 만큼 여기에 해당되겠죠. 얼마 없어졌나요? 600만 원치 샀는데 구입했는데 얼마? 60만 원이 남았으니까 얼마가 없어졌습니까? 540만 원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대변이 소모품 자산이 줄어들기 때문에 소모품이 되고요. 540만 원만큼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차변은 뭐? 소모품 B가 되겠죠? 소모품 B가 되는데 540만 원에 40%는 영업부에서 썼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540만 원 곱하기 40% 하면 216만 원이 됩니다. 소모품비, 판매비와 관리비 216만 원. 그리고 대변은 또 차변은 나머지가 제조경비죠. 500번대가 되고 나머지 324만 원이 뭐 생산부가 324만 원 소모품비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핵심은 뭐? 소모품은 구입 시 자산으로 했는지 비용으로 했는지에 따라서 분계가 달라진다는 게 이 문제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기말 현재 외화 장기 차입금으로 계상된 외화 차입금 1000만 원은 외환은행에서 차입한 금액 만불로 결산일 현재 환율은 뭐 1200원이다. 자, 그러면 첫 번째입니다. 이렇게 결산 문제에 달러가 나오면 이거는 무조건 외화 환산이익 아니면 외화 환산 손실이 되겠죠. 이익 받는지 손해 받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 내가 1000만 원이네요. 1000만 원인데 만불입니다. 그러면 결산일 환율이 얼마입니까? 1200원. 그러면 1200만 원입니다. 내가 빌릴 때는 얼마 빌렸습니까? 1000만 원. 지금 갚아주면 얼마 갚아줘야 된다? 1200만 원. 기분 나쁘죠? 200만 원 더 갚아줘야 되기 때문에 손해본 겁니다. 따라서 외화 장기 차입금이 환율 상승으로 200만 원,
증가하여 부채가 증가된 내용, 즉 슬픈 내용, 기분 나쁜 내용이죠. 손해봤단 말입니다.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더 손해보는 것은 뭐? 외화, 환산 손실이 되겠죠. 200만원 별 문제 없고요. 두 번째, 외화, 장기, 차입금입니다. 200만원. 물론 결산에서도 채권, 채무에 관련된 계정과목은 그렇죠. 반드시 외환은행 걸어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거 걸어주지 않게 되면 0점으로 처리될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선생님, 여기서 어떨 때는 뭐 장기 차입금이 되고 어떨 때는 외화 장기 차입금인데 지금은 그냥 장기 차입금이 아니라 왜 외화 장기 차입금입니까? 자, 이게 문제에서 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외화 장기 차입금으로 계상된, 계상이란 말이 장부에 기록됐단 말입니다. 무엇으로? 외화 장기 차입금으로 기록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정과목이 장기 차입금이 아니라 뭐 외화 장기 차입금이 된다라는 겁니다. 의외로 이것을 장기 차입금으로 하시는 분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문제의 제시가 이렇게 잘 되어 있으니까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이 문제도 이렇게 넘어가고요. 4번. 자, 결산 마감 전 영업권 부영자산 잔액이 600만원이었으며 이 영업권은 2017년 1월 초에 취득한 것이다. 단 회사는 무형자산에 대하여 5년간 월할 균등 상각하고 있으며 상각기간 계산 시 1월 미만은 1월로 간주한다. 2017이니까 지금 이 문제는 2019년 문제입니다. 그래서 월할 계산할 필요는 없고요. 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우리가 정액법이죠.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거액 나누기 내용연수가 되지 않습니까? 공식은 아는데요. 자, 이게 취득원가가 없기 때문에 잔액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이거 계산을 어려워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거 아주 간단합니다. 무형자산인 경우에는 이렇게 잔액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 나누기 남은 연수를 하면 돼요. 자, 이게 한번 여기서 남은 연수가 뭐냐면 2017년에 사서 몇 년 동안 생각한다 그랬습니까? 5년입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요. 2017 가뜩, 2018 가뜩, 지금 2019 아닙니까? 몇 년 남았습니까? 3년 남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잔액 600만원 나누기 남은 연수입니다. 3년을 해주면 돼요. 그럼 600만원 나누기 3년 하면 1년에 얼마씩 해주면 된다? 200만원입니다. 그래서 취득원가를 몰라서 취득원가를 찾으려고 고생하시는 분이 많이 있어요.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자, 무형자산 상각할 때 정액법 취득원가가 나오지 않았을 경우는 이 잔액 나누기 남은 감가상각 연수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2017이니까 여기서부터 5년간입니다. 그러면 2017, 2018, 2019, 2020, 2021 5년입니다. 2017년도 했겠죠. 감가상각비 했을 겁니다. 2018에도 했을 거예요. 지금은 2019년 문제 아닙니까? 그럼 2019, 2020, 2021 3년 남았습니다. 그래서 남은 연수를 해주면 200만원. 이 돈만 구할 수 있으면 크게 문제 없습니다. 이거 자동결산이죠. 자동결산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감가상각비의 설정은 자동결산을 이용하면 아주 편리합니다. 물론 수동결산으로 하셔도 무방합니다. 자, 이 순서는 제가 순서로 메모해뒀고요. 이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회계관리죠. 결산자료 입력입니다. 저는 자동결산은 항상 자동결산을 이용합니다. 왜? 수월하니까 선택해 주시고요. 항상 01월부터 12월까지.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서 영업권을 찾아야 되겠죠. 컨트롤 F를 이용하면 쉽습니다. 영업권. 자, 찾아졌네요. 하단에 보니까 여기에 파란색 나와 있죠. 왼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영업권. 이 금액이 얼마다? 200만원. 이 뿔뿔. 이게 끝입니다. 여기서 물론 점표 추가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 4-5번도 자동결산이라서 한 번만에 할 겁니다. 일단 4-4번은 이만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4-5번. 기말연재 외상매출금 잔액 2%입니다. 단기 대여금 잔액 1%입니다. 에 대하여 대손을 예상하고
대손 충당금을 보충법 부족한 부분으로 설정하기로 한다. 단기 중 대손 처리된 금액은 없다. 자, 이 순서 매출 채권, 즉 외상 매출금 아니면 외상 매출금, 그리고 이거는 매출 채권은 아니죠. 뭐 받으름의 대손 충당금은 자동 결산을 이용하면 아주 편리합니다. 물론 수동으로 하셔도 무방합니다. 주로 외상 매출금과 받을음인데 지금은 단기 대여금으로 나왔네요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보편적으로 둘 다 1%, 1%인데 지금은 퍼센트가 다르죠. 이것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동결산이니까. 자, 여기도 대손상각이라고 있죠. 대손상각 눌러줍니다. 눌러주시고, 자, 여기서 첫 번째 네 가지의 버튼을 보편적으로 조작하는데요. 첫 번째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여기에 세로 블록 있죠. 이거 1번입니다. 이거 꼭 눌러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입력했던 내용들 있죠. 입력했던 내용들이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이거 안 눌러주시면 반영이 안 돼요. 그래서 1번 세로 블록이 눌러주시고요. 2번 대손율입니다. 이거 해주셔야 되는데, 자, 이거를 우리는 한 번만에 안 되네요. 외상 매출금은 2%였고요. 단기 대여금은 1%였죠. 일단 2%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로 바꿔주시고요. 자, 2% 했더니 외상 매출금은 얼마입니까? 590만 원이죠. 590만 원 하나 기억해 놓겠습니다. 기억해 놓고, 단기 대여금입니다. 단기 대여금은 1%였죠. 1 엔터 하면 바뀝니다. 자, 그래서 자, 일단 필요한 것들, 필요 없는 거 지워버릴게요. 받으름 필요 없죠. 나머지는 우리가 필요한 건 두 개였습니다. 외상 매출금과 단기 대여금입니다. 이거 두 개만 남겨놓고 나머지 다 0으로 바꾸시면 돼요. 다시 한번 볼까요? 외상 매출금은 우리가 손으로 입력해야 되기 때문에 기억을 해놔야 됩니다. 590만 원. 자, 한번 볼게요. 1% 다시 바꾸고요. 자, 여기서 받으름 필요 없죠. 0 엔터. 그리고 받으름 0 엔터. 아이고 잘못했네요. 대손율을 바꿨네요. 자, 받으름 0 엔터. 그리고 단기 대여금 냈고 0 엔터. 선거금 0 엔터. 자, 외상 매출금은 590만 원이었죠. 지금 우리가 1% 바꾸니까 단기 대여금이 1%였어. 1% 바꾸니까 바뀌었던 겁니다. 외상 매출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은 2%였습니다. 보니까 590만 원 바꿔줘야 되겠죠. 5900불 590만 원. 자, 이렇게 해주면 돼요. 어쨌든 이 금액 정확하게 되게끔 조정만 해주시고요. 3번 마지막으로 아래쪽에 보시면 결산 반영 있죠. 결산 반영 선택해 주시고, 자, 이러면 자동 결산이 끝이 납니다. 끝이 나고 여기까지 잘 하시고 나셔서 어떤 거 이 점표 추가 버튼 안 눌러주시면 두 문제 다 틀린 거로 채점이 됩니다. 꼭 점표 추가 버튼 눌러주시고요. 예. 자,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확인하러 갑니다. 일반 점표 12월 31일 날, 12월 31일 날 보시면, 자, 여기 있죠? 영업권 무형상각비 우리가 했던 거 있고요. 대손 충당금 나와 있죠? 대손 충당금. 그리고 여기 대손 상각비 나와 있고요. 이거는 외상 매출금에 대한 거고요. 단기 대여금에 대한 대손 상각비는 그냥 대손 상각비가 아니라 기타의 대손 상각비라 그러죠. 요거 자동으로 하면, 자동 결산으로 하면 자동으로 이렇게 되는데요. 수동으로 하게 되면 의외로 이것도 단기 대여금의 대손 상각비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것도 자동으로 해주시는 게 유리합니다. 그리고 잘 입력되었는지 이 돈은 믿으셔도 돼요. 오른쪽에 나와 있는 돈들은 우리가 입력한 그대로 정확하게 나오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않으셔도 되고, 그리고 결차 결대 이런 것들이 넘어왔는지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름으로부터 결산은 마무리되고요. 이 내용 제가 혹시 여러분들 너무 빨라서 기억 못하실까 싶어서 순서를 적어두었으니까 참고하실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원천징수 5-1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영업직 사원 김영수 씨 4번 201번의 필요한 수당과 8월분 급여 자료를 입력하고, 요거 매번 출제되는 거죠. 수당 등록과 급여 자료 입력입니다. 수당 등록 및 공제 항목은 불러온 자료는 무시하고
아래 자료에 따라 입력하며 사용하는 수당 위의 항목은 사용하는 것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부로 체크할 것. 이렇게 체크해라면 꼭 부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도 작성하라네요. 그러면 우리가 세 가지의 작업을 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수당 등록해야 되고요. 두 번째가 급여 자료 입력해야 되겠고, 세 번째가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도 작성하고, 이렇게 세 가지의 작업을 해야 되겠습니다. 전월 미환급세액 30만원이 있다.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는 매월 작성하기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이 문제 하기 전에 한번 아래쪽에 추가 자료도 있네요. 급여 지급일은 매달 말일이고요. 회사는 별도의 식사를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 자가운전 보조금을 받고 있다.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대네요. 실제로 그렇죠.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었네요. 김영수 씨는 만 3세와 만 5세의 자녀가 있으며 자녀 1인당 10만원씩 육아수당을 지급받고 있다. 자, 그리고 이 내용을 풀기 전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비과세하는 근로소득을 아셔야지 수당 등록이 가능하겠죠. 과세, 비과세입니다. 실비 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자, 일찍 숙진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 변상 정도의 지급액 비과세입니다. 종업원 소유의 차량으로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금액 중 20만원 이내 비과세입니다. 물론 지금 문제는 비과세로 나와 있으니까 별 문제 없고요. 그리고 연구 보조비 또는 연구 활동비 중 20만원 이내, 20만원 이내의 벽지수당 이런 것들. 그리고 식사 또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대인데요. 식사 제공 시는 과세가 됩니다. 그리고 3번 부분을 좀 어려워하죠. 지금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월 정액급여 210만원 이하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인 생산직 근로자입니다. 받는 초과근로수당 한도는 연 240만원이고 여기에 생산직 뿐만 아니라 광산, 업종사자, 청소, 경비 관련 단순 노무자 등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월 10만원 이내의 출산 보육비인데요. 만 6세 이하까지만 됩니다. 그리고 전원의 성선수당 월 20만원, 국외 근로소득 중 소득급여 중 월 100만원까지, 그리고 외항선원 외국 건설 근로자 급여 중 월 300만원까지 이런 것들은 다들 비과세 항목이 됩니다. 자, 이 비과세 항목만 아시면 이 문제 맞추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고요. 앞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한번 볼게요. 기본급 당연히 과세죠. 그리고 직책수당 과세, 상여 과세입니다. 식대는 비과세죠. 여기 보면 회사는 별도의 식사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네요. 밥을 주고 있으면 뭐가 될까요? 과세가 되겠죠. 회사는 별도의 식사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과세가 되겠습니다. 과세. 그리고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 자가운전 보조금을 받고 있다. 비과세. 요거는 비과세네요. 그리고 육아수당입니다. 김명수 씨는 3세와 만 5세의 자녀가 있으며 3세와 5세니까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죠. 자녀 1인당 10만원씩 육아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육아수당 이것도 비과세네요. 자, 식대는 제가 노란색으로 잘못했네요. 회사는 별도의 식사를 제공하고 있다니까 과세가 되겠죠. 흰색으로 바꾸어 주십시오. 이 두 가지만 비과세가 되겠네요. 다음 두 번째입니다. 자, 여기에 육아수당이 있는데요. 육아수당 대상이 여러 명이라 하더라도 한도는 10만원입니다. 육아수당 우리가 비과세에서 20만원을 입력한다 하더라도 한도는 10만원입니다. 지금은 총 비과세 금액이 얼마가 될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육아수당이 20만원 입력하지만 비과세라도 10만원 밖에 안 되죠. 그리고 자가운전 보조금 얼마? 20만원이죠. 그러면 총 30만원이 되겠네요. 비과세 항목이. 식대는 10만원까지 비과세가 되는데, 10만원까지 비과세가 되는데, 식대를 주면
과세가 된다 그랬죠? 제가 여기에 해두었습니다. 식사 또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대는 비과세가 되는데요. 식사 제공시는 과세라 그랬죠? 과세가 됩니다. 그 정도 알아주시고요. 자, 일단 급여자료 입력 수당 등록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원천징수죠? 원천징수 선택해 주시고, 자, 여기 보시면 급여 자료 입력이라고 있습니다. 선택해 주시고, 첫 번째 수당 등록부터 하겠습니다. 자, 몇 월 달이었습니까? 여기 보면 8월 달이라 그랬죠? 8월 31일 8월분 급여 자료입니다. 그래서 08월 그리고 08월 그리고 급여 지급일은 매월 말일이니까 뭐 31일이죠? 31일. 그래서 31일. 별 문제 없고요. 여기서 이름이 누구였습니까? 김영수였죠. 김영수 선택해 주시고, 여기에 김영수 있죠? 선택 바로 되어 있네요. 자, 이게 보시면 수당 등록이라고 있습니다. 수당 공제 있죠? 요거 눌러주시고, 자, 여기서 이제 하나씩 하면 됩니다. 사용한다, 안 한다. 따지면 돼요. 자, 기본급 있죠? 있으니까 기본급 됐고, 상여, 직책수당, 이건 다 쓰게 됩니다. 그래서 여 돼 있으니까 별 문제 없고요. 다음, 월차수당 없죠? 월차수당은 없으니까 이거를 부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열을 클릭하시면 부 있죠? 위에 보시면 부가 나타납니다. 이거 사용하지 않는 것은 부로 해라 그랬습니다. 부. 그 다음에 식대 비과세 맞고요. 자가운전 보조금 식대 과세였죠? 과세였습니다. 자, 과세였으니까 자, 요거 비과세가 아니라 뭐 과세죠. 그러니까 이거는 부를 열을 부로 바꿔줘야 되겠네요. 부로 바꿔주고, 그리고 과세로 입력할 겁니다. 자, 과세 비과세를 바꿀 수가 없죠. 그래서 부로 바꾼 다음에 과세로 바꿔주면 됩니다. 식대 입력할 겁니다. 자가운전 보조금 비과세 맞고요. 그리고 야간근로수당 없죠. 야간근로수당 없습니다. 부로 바꾸겠습니다. 요거를 부로 바꾸고 됐고요. 자, 식대부터 한번 해볼게요. 여기 과세, 요거 찍어주시면 과세 있죠. 식대는 과세에 해당됩니다. 과세 찍어주시고, 뭐 식대, 이 수당명은 나온 거 그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식대 그대로 해주시고요. 뭐 정기, 정기, 부정기, 얘는 채점 대상이 아닌데 식단은 매월 주는 것은 정기, 매월 주지 않는 것은 부정기. 여러분들이 선택하면 됩니다. 매월 주니까 정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용할 겁니다. 뭐 이건 크게 문제 없고요. 다음 두 번째입니다. 무엇이 누락됐는지 한번 보겠어요. 자, 기본급, 직책수당, 상여 됐고요. 식대 됐고, 자가운전 보조금, 육아수당 빠졌죠? 비과세. 자, 그러면 여기서 비과세 몇 번? 2번. 육아수당 그대로 하시고요. 자, 유형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 이 비과세인 경우에는 유형을 꼭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F2 하시면 되겠죠. 뭐 육아수당 하면 나타납니다. 육아수당 나오죠. 이렇게 육아수당이라고 하면 나타납니다. 이게 월 10만원까지 나와 있죠. 확인.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 코드가 나와야 돼요. 무엇은 비과세인 경우는, 그리고 정기, 부정기 매월 주겠죠? 그리고 사용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다 되었고요. 다음 두 번째입니다. 공제 항목들 한번 볼까요? 소득세, 지방소득세, 고용, 국민, 건강, 장기요양보험. 자, 이것들은 다 나와 있죠. 국민, 건강, 장기요양보험, 학자금 상환은 없죠? 우리 안 쓸 겁니다. 없는 것은 부로 해라 했으니까 요거를 선택하셔서 뭐 학자금 상환은 없기 때문에 무엇으로 바꾸면 된다? 부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부로 해주시고. 다음, 자, 이게 보시면 파란 거 있죠? 비과세 항목 입력 화면 표시 여부. 요거 체크해 두시면 비과세는 파란색으로 나타납니다. 요거 선택해 주시고, 그리고 확인. 자, 그리고 이렇게 나타나면 항목을 한번 확인을 한번 해봅니다. 자, 기본급 있죠? 기본급 있고, 직책수당 있고, 상여 있고, 그리고 식대 있고, 그리고 육아수당 있고 다 있네요. 별 문제 없죠. 그리고 자가운전 보조금과 식대는 육아수당은 뭘로? 파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돈을 입력하면 되겠죠. 물론 누락됐으면 다시 어디에 수당공제에 있습니다. 수당공제에 가서 다시 입력하고 고치고 하면 됩니다. 자, 기본급부터 입력할까요? 180만원 1800불, 상여 25만원이네요. 직책수당 20만원입니다. 자가운전 보조금 20만원입니다. 식대 15만원입니다. 그리고 육아수당 20만원이네요. 자, 그리고 국민연금 나와있죠. 112500, 112500, 건강보험 80750, 80750, 장기요양보험 68070, 장기요양보험 6870 맞고요. 고용보험 16250 맞네요. 소득세, 지방소득세 한번 볼까요? 5만원, 50불. 지방소득세 5천원 맞죠? 자, 요것도 한번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농특세는 없죠? 없으니까. 자, 국민연금 입력했습니다. 국민연금 입력했고요. 다음 건강보험 입력했고 건강보험 입력이 되었고요.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소득세, 지방소득세, 장기요양보험 입력했고요. 소득세, 지방소득세, 고용보험 다 입력이 되었네요. 자,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입력됐고 입력이 끝이 나고 나면 꼭 한번 확인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어떤 것을 확인해 주셔야 하는가 하면은 여기에 보시면 자, 비과세 있죠? 비과세 하단에 한번 볼까요? 총 과세 금액은 250만원, 비과세가 30만원, 지급총액이 그래서 280만원인데요. 이 비과세가 지금 30만원입니다. 확인 한번 해볼까요? 자, 자가운전 보조금은 비과세입니다. 얼마까지? 20만원까지. 예, 맞습니다. 다음 육아수당이네요. 육아수당은 10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0만원을 입력하면 10만원은 비과세로 넘어가고요. 초과되는 10만원은 뭐 자동으로 과세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거 자가운전 보조금 20만원, 육아수당 10만원, 그래서 총 30만원이 뭐가 된다? 비과세 된다. 예, 맞는 게 되겠네요. 크게 문제 없죠? 이게 어려운 내용도 아니고 많이 출제되는 내용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어디까지 되었는가 하면 수당 등록했고요. 8월분 급여자료 입력 1번, 2번까지 했습니다.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를 작성해야 되겠죠? 3번. 자, 여기 보시면 아래쪽에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가 있습니다. 이거 작성. 자, 이게 몇 월 달이었습니까? 08월이었죠. 08 엔터 하면 나왔죠. 자, 요 중에 또 전월 미환급세액이 있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전월 미환급세액이 30만원 있었죠. 30만원 300불 이렇게 입력. 자, 이게 문제에 나와 있었습니다. 30만원이었다. 이거 30만원 요것만 해주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다 자동으로 반영이 되니까 신경 쓰실 거 없어요. 그리고 끝내고 저장할까요? 예. 이름으로써 원천징수에 급여자료 입력하는 것은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아울러서 자, 이거 원천징수에 비과세하는 근로소득 이것 좀 알아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자, 지금 시험에는 관계가 없는데요. 우리가 인적 공제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인적 공제 이것도 여러분들 시험 치실 때 출제가 매번 되는 거죠. 자주 출제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인적공제입니다. 인적공제는 직계 좀비속 배우자를 포함합니다. 형제자매는 본인만 됩니다. 그러니까 형수는 안 된단 말입니다. 요런 거. 다음 소득 제한,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소득 제한은 100만원 이하가 되고 소득 금액입니다. 100만원 이하이고 나이는 20세 이하, 60세 이상, 배우자와 장애인은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배우자와 직계존 구속은 떨어져 살더라도 항상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본다. 같은 집에서 사는 거로 봐주겠단 말입니다. 그리고 추가공제입니다. 요게 인적공제의 기본공제가요 되고요. 추가공제는 반드시 기본공제자이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추가공제가 되는데 기본공제가 안 되는 사람은 추가공제도 안 된단 말입니다. 해당된다 하더라도 기본공제가 되어야지만 이게 해당되면 추가로 공제해 줍니다. 첫 번째 경로 우대공제입니다. 70세 이상이고요. 한도는
한 명당 100만원까지입니다. 장애인 공제입니다. 여기서 장애인 등록법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장애인도 장애인이지만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도 장애인으로 봅니다. 한도는 200만원입니다. 자, 이 한도를 제가 적어둔 것은 이러면 시험 치실 때는 별 문제가 없는데요. 이론 시험 칠 때는 이론 문제에서는 그거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따로 메모해 두었습니다. 한부모 공제입니다. 한부모 공제가 되려면 배우자가 없어야 되고 1번 기본공제 부양가족이 있으며 세대주이어야 되겠죠. 배우자가 없어야 되고 기본공제 부양가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 한부모 공제 100만원입니다. 부녀자 공제죠. 부녀자 공제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이면서 1번 배우자가 있으면 됩니다. 있거나 그러면 되고요. 만약에 없는 경우는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있어야 되고요. 2번 세 번째, 세대주이어야 됩니다. 3번. 이 세 가지의 조건을 다 만족해야지만 부녀자 공제가 됩니다. 물론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이면서 배우자가 있으면 됩니다. 결혼하신 분, 결혼하셔서 배우자가 있으면 돼요. 부녀자 공제는 근로자 본인이 여자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남자잖아요. 남성입니다. 우리 집사람이 있어요. 우리 집사람은 부녀자 공제가 될까요? 당연히 안 되죠. 근로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로자 본인이 여성이면서 직장 다니는 사람, 그 사람은 부녀자 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단 말입니다. 되는데 남편이 있으면 배우자가 있으면 되는 거고요. 배우자가 없으면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이면서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있어야 되고 본인이 또 세대주이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의 조건을 다 만족해야지 된다라는 거 좀 까다롭죠. 그리고 이거는 1년에 50만원씩 되는데요. 다만 한부모 공제와 중복 공제 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공제는 중복 공제가 안 되는 게 원칙이에요. 둘 중에 높은 것만 해줍니다. 한부모 공제는 한 명당 얼마? 100만원이잖아요. 그런데 부녀자 공제는 50만원, 중복 공제가 안 된다. 이런 말이 되고요. 자녀 세액 공제는 7세 이상, 20세 이하, 만 7세 미만, 취약 아동도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자녀 세액 공제가 있는데요. 자녀 세액 공제는 7세 이상이면서 20세 이하이면 됩니다. 그런데 7세 미만 있죠? 7세 미만은 안 돼요. 왜? 우리 6세까지는 나라에서 공짜로 주는 거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안 되고요. 다만 7세 미만이라 하더라도 취약 아동은 됩니다. 학교 다니는 애는데요. 한 명이면 15만원, 두 명이면 30만원까지 됩니다. 그리고 출산 입양 세액공제입니다. 첫째는 30만원, 둘째는 50만원, 셋째는 70만원 출산하게 되면 돼요. 물론 이 돈도 알아주시면 참 좋고요. 우리가 급여자료 입력할 때는 자동으로 계산되니까 크게 돈은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이게 돈을 제가 적어둔 것들은 알아주시면 참 고맙고 모르시더라도 실무에 입력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이론 시험에 출제될까 싶어서 제가 다 메모해 두었습니다. 다음 부양가족 명세서 등록 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자녀가 있을 때는 배우자가 있는지 확인을 꼭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부모 공제에서 실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복권 당첨금과 일용 근로소득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복권 당첨금과 일용 근로소득은 분류가 되거든요. 얼마를 받더라도 소득으로 보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소득 제한에 안 걸린다 이런 말입니다. 세 번째, 외국 거주인지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직계존속 부모님이 질병 치료의 목적이 아니면서 외국에 거주하면 기본공제가 안 됩니다. 하지만 직계 비속은 자식들은 외국에 거주해도 기본공제가 됩니다. 왜? 우리 배우자와 직계 비속은 항상 생계를 같이 하는 거로 보기 때문입니다. 이거 꼭 좀 알아주시고요. 자, 인적 공제에서 우리 소득 유무입니다. 부양가족 공제 시 소득 유무 판단 기준이 있어요. 이게 소득이 100만원 넘으면 안 된다 그러는데요. 이 예외도 조금씩은 있거든요. 그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소득의 종류입니다. 사업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입니다. 이것은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되면 합산해서 이 두 개를 합해서 100만원 초과가 되면 부양공제 공제 안 됩니다. 100만원 이하이어야 되고요.
금융소득 금액입니다. 즉 이자 소득 받는 거 있죠? 이자 받는 거. 배당 소득은 연 2천만 원 초과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우리 와이프가 이자를 1년에 1,500만 원 받고요. 배당 소득을 300만 원 받았습니다. 그러면 1,800만 원 아닙니까? 이 사람은 과연 기본공제 대상이 되느냐? 소득 제한에 걸리느냐? 안 걸립니다. 분류과세가 되기 때문에 연 2천만 원이 초과될 때만 종합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되는 사람.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은 얼마까지 된다? 2천만 원까지 되고 2천만 원이 넘으면 안 된다. 이런 말입니다. 다음 근로소득입니다. 근로소득 금액은 총급여의 근로소득이 연 500만 원을 초과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급여는 500만 원까지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다만 일용 근로소득은 분류가 되기 때문에 얼마를 받더라도 관계없다. 이런 말이 되겠죠. 연금입니다. 연금 소득 금액은 연금 수령액이 연 1,200만 원까지는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1,200만 원을 넘게 되면 기본공제 대상이 안 됩니다. 그리고 기타 소득입니다. 기타 소득 금액인데요. 기타 소득 금액은 선택적 분리과세입니다. 선택적 분리과세란 말은 어떻게 된다? 어떤 것은 선택할 수가 있단 말이죠. 내가 종합과세가 유리하면 종합과세로 하고 그리고 분리과세가 유리하면 분리과세를 한다. 이런 말이 됩니다. 자, 기타 소득 금액 구하는 겁니다. 기타 소득에서 기타 소득 금액 곱하기 60%를 빼요. 그것이 기타 소득 금액이 됩니다. 금액이 되는데요. 예를 한번 볼게요. 내가 기타 소득이 500만 원입니다. 500만 원. 그러면 기타 소득 금액이 얼마냐면 이 금액에서 60%, 0.6을 빼요. 빼면 얼마가 됩니까? 300만 원 빼니까 200만 원이 되겠네요. 200만 원. 기타 소득 금액은 200만 원이 된단 말입니다. 이게 필요 경비를 빼주겠단 말입니다. 이 금액이 연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인적 공제에서 부양가족 공제가 안 되는 사람입니다. 이게 지금 200만 원이잖아요. 분류과세를 선택하면 기본공제가 되는 사람입니다. 본인이 유리한 걸로 하면 돼요. 300만 원이 넘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무조건 분리과세가 있어요. 기타 소득 중에서도 무조건 분리과세, 서화, 골동품이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그리고 복권당 증금 이런 것들은 무조건 분리과세가 됩니다. 그리고 무조건 종합과세 하나밖에 없죠. 계약금이 위약금과 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의 위약금과 배상금 이런 것은 무조건 종합과세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시험에는 이게 많이 나오죠. 이게 많이 나옵니다. 300만 원 기타 소득 금액이 300만 원을 넘으면 소득이 있는 걸로 봐서 인적공제에서 기본공제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복권당 증금은 무조건 분리가 되기 때문에 내가 10억에 되든 100억에 되든 분리가 되기 때문에 무조건 분리가 되기 때문에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이게 핵심입니다. 자, 요것들 꼭 좀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문제에 우리 배우자가 있는데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 합해서 1,900만 원을 받았다. 이런 게 시험에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배우자는 기본공제 대상이 될까 안 될까? 되는 사람입니다. 왜? 2천만 원까지 되기 때문입니다. 또는 연금소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65살인데 67세라 해요. 67세인데 연금을 연 1,100만 원을 받았다. 그래 되면 이 사람이 우리 부모님이 기본공제 되는 사람일까 안 되는 사람일까 고민스러울 수 있잖아요. 이 사람은 되는 사람입니다. 얼마? 1,2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안 되는 사람이라는 거 이거 알아주시고요. 그리고 기타 소득의 필요 경비입니다. 자, 기타 소득이란 일시적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비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 해당이 되며 강연료, 자문료, 특허권 등의 양도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자, 기타 소득 금액의 수익 금액이 60%를 필요 경비로 인정하는 경우, 자, 이게 필요 경비란 말이 있잖아요. 필요 경비란 말은 내가 돈을 벌어들이기 위해서 지출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필요한 돈, 그게 60%를 인정해 주겠단 말입니다. 필요 경비가 60%, 예를 들어서 내가 기타 소득이 100만 원입니다. 그러면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60%를 필요 경비로 인정해줘요. 100만 원 중에 60% 같으면 60만 원은 돈을 100만 원 벌기 위해서 썼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기타 소득 금액은 얼마가 되겠다? 40만 원으로 하겠단 말입니다. 그거예요. 자, 60%, 대부분은 60%입니다.
말입니다. 대부분은 60%예요. 어업권, 광업권, 어업권, 산업재산권, 상표권, 영업권,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고 또는 대여하고 받은 금품, 기타 소득이라며 필요경비가 60%란 말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1000만 원을 받았다면은 그 중에 뭐 600만 원을 빼준단 말입니다. 그럼 기타 소득 금액은 얼마가 된다? 400만 원이 된다. 이런 말입니다. 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역권, 지상권을 설정 또는 대여하고 받은 금품, 문예, 학술, 미술, 음악 등 창작품에 대한 원작자로부터 받은 원고료, 인세, 기타 소득으로 보고 60%, 고용관계가 없는 자가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받은 강연료도 기타 소득은 60%, 그리고 고용관계가 없는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수당, 대부분은 이렇게 60%입니다. 그런데 80% 인정해 주는 게 있어요. 기타 소득 수익 금액이 80%를 인정하는 경우, 그래서 대부분은 60%다. 대부분은 60%다. 그래서 80%를 인정해주는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공익법인이 주무 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과 부상. 그래서 상금하고 부상으로 받은 이런 금액들은 80%까지 필요경비를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봐요. 자, 요 위에 해당됩니다. 어떤 거? 내가 강의를 하고 1000만 원 받았습니다. 그러면 필요경비가 얼마입니까? 60%입니다. 600만 원을 빼주면 나는 기타 소득 금액을 얼마로 본다? 400만 원으로 본단 말입니다. 이 사람은 안 되는 사람이겠죠. 하지만 내가 상금을 100만 원, 1000만 원 받았습니다. 그럼 필요경비가 얼마가 됩니까? 80%니까 빼기 800만 원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나는 기타 소득 금액을 얼마이다? 200만 원이 되겠죠. 이 사람은 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상금과 부상은 80%입니다. 다음 3번은 잘 안 나오지만 한 번 더 보겠어요. 점당 6천만 원 이상인 서화, 골동품, 국내 생존 작가는 제외됩니다. 을 양도하고 받은 금품 요거 80%인데요. 다만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90%까지 필요경비로 인정해준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에는 주로 이게 80%짜리 요거 정도, 상금과 부상은 80%고 나머지는 다 60%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엇이 필요경비가 된다는 거. 자, 이 내용을 아셔야지 나중에 우리 인적 공제, 기본 공제 된다 안 된다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조금 힘이 드시더라도 여기까지는 꼭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천징수 두 번째 문제네요. 2019년 6월 1일 입사한 장현성, 6월 1일 날 입사했으니까 1월부터 5월 31일까지는 일을 안 했다라고 볼 수 있네요. 즉 다시 말씀드려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원천징수 예행 상황 신고서를 작성할 때 6월 달에 입사를 했으니까 5월 이전의 지출분에 대해서는 그게 안 된단 말이죠. 공제가 안 된다 이런 말이 됩니다. 4번 300번 연말정산 자료는 다음과 같다. 연말정산 휴가자료 입력에 전 근무지를 반영한 소득명세, 연금저축, 연말정산 탭을 작성하시오. 자, 전 근무지를 반영한다. 즉, 이 말은 1월부터 5월까지 일자리가 없었다가 6월 1일 날 입사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1월 달에 다른 직장에 1월부터 5월까지 다른 직장에 일을 했네요. 그러면 1월부터 5월까지 지출분에 대해서도 공제가 된다 이런 말이 됩니다. 지금은 정근무지가 있으니까 공제 다 되는 내용이겠네요. 2019년 5월 말까지 다니던 직장 삼성전자에서 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자료를 입력하시오. 즉 다시 말해서 전 근무지 자료를 입력하고, 두 번째 장현정 씨는 2019년 1월 관악구 오피스텔에 월세를 계약하였다. 월세 소득 공제 요건을 충족한다. 그러니까 월세 소득 공제도 입력해라 이런 말이 되고요. 장현성 씨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주이며
부양가족은 따로 없다 그러네요. 그래서 나중에 입력할 때 부양가족이 있는지 없는지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원천징수할 때는요, 이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요. 첫 번째가 소득 제한, 나이 제한입니다. 첫 번째 봐야 되는 게 고려비는 소득 제한, 나이 제한 없습니다. 부양가족에서 지금은 부양가족이 없다라니까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지만 다음 회차에는 신경을 써야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공제 중에서 보험료가 제일 까칠하죠. 소득 제한과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다들 소득 제한은 있지만 나이 제한은 없다라는 거 먼저 알아주시고요. 월세 공제입니다. 국민주택 규모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이 되고 세대원 전체가 무주택자에 한합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금액 4천만 원 이하에 해당되는 사람이 국민주택 규모라든지 기준시가 3억 이하에서 사는 경우 월세에 대해서는 월세세 공제해줍니다. 이 조건들도 꼭 좀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지금 우리 문제에서는 조건을 만족한다는 가정하에 문제를 풀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연금입니다. 개인연금은 본인분에 한해서 공제가 된다는 거 알아주시고요. 하나씩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의료비입니다. 의료비는 카드와 중복 공제되고 질병 예방, 치료, 한의사 포함입니다. 목적만 됨, 즉 질병 예방이라든지 치료에 해당이 됩니다. 보약은 안 된단 말입니다. 65세 이상, 장애인, 중증 환자 포함은 전액 공제됩니다. 산후 조리원은 200만 원 한도입니다. 공제가 되는데요. 총 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이어야 되고 또는 사업 소득인 경우는 6천만 원 이하인 경우 산후 조리원에서 사용한 금액 중 200만 원까지는 의료비 공제가 된단 말입니다. 건강기능식품, 건강정지는 안 된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요. 안경, 콘택트 렌즈는 연 50만 원까지 됩니다. 여기서 라식, 라섹은 수술입니다. 전액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교육비입니다. 대학원 교육비는 본인만 됩니다. 대학교까지는 부양가족 되지만 대학원은 본인만 된다는 거. 현장 체험 학습비는 연 30만 원까지 됩니다. 단 미취학 아동 있죠. 갓난쟁이들 6세 이하 어린이집 다니는 애들이 현장 체험학습 간 것은 안 됩니다. 직계 존속을 위한 교육비는 안 돼요. 다만 장애인은 됩니다. 정규 교육기관이 있는 학원비와 학습지는 안 되고요. 취학전 아동의 학원비는 카드와 중복 공제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린이집 학원비 있죠. 취학전 아동 학원비는 카드로 결제했을 경우 교육비도 공제되고 카드도 공제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기부금은 정치자금은 본인분에 한해서 공제가 됩니다. 물론 기부금이 다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소득 제한에 걸리면 안 됩니다. 소득 제한은 있고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다음 신용카드입니다. 특히 신용카드를 많이 놓치시죠. 자, 형제 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은 안 됩니다. 그리고 외국 사용분, 자동차 구입, 자동차 임차, 국세, 지방세, 전기, 가스, 수도, 아파트, 전화 관리비, 그리고 고속도로 통행료, 상품권 구입 비용은 안 됩니다. 카드로 했을 때 교복 구입비는 연 50만 원까지 교육비도 공제되고 카드도 공제, 중복 공제됩니다. 취학전 아동의 학원비는 교육비와 중복 공제된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중고 자동차 구입 비용의 10% 카드와 공제됩니다. 그리고 보험료는 보장성만 되고 저축성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장성과 저축성을 구분하는가 하면 내가 100만 원을 보험료를 납입했습니다. 나중에 만기에 환급되는 돈이 100만 원보다 많으면 저축성이 되고요. 작으면 보장성으로 됩니다. 우리 시험에는 보장성, 저축성 주어지니까 크게 문제는 없지만 보장성과 저축성의 구분은 납입한 돈보다 많이 돌려받으면 저축성이 되고요. 납입한 돈보다 작게 돌려받으면 만기에 보장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납입한 돈보다 만기에 돌려받는 돈이 많으면 저축성, 납입한 돈보다 돌려받는 돈이 만기에 돌려받는 돈이 적으면 보장성이 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밑에 두 개는 했고요. 자, 이 내용을 알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전근무지부터 입력해라 그러네요. 한번 입력하러 가겠습니다. 자,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 있죠? 원천징수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있죠? 여기에 입력해야 됩니다. 눌러주시고. 자, 다음 이름이 누구였나요? 이름이 한번 볼까요? 장현성이네요. 장현성. 여기서 F2 해주시면 되겠죠? F2. 장현성 나와 있네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먼저 이 사람의 부양가족 한번 볼까요? 위쪽에 부양가족이 없다 그랬는데요. 그래도 한번 보겠습니다. 선택해 주시고. 자, 장현성 보니까 부양가족 없죠? 본인 하나만 있네요. 나이 49살 할 수 있고요. 됐고. 자, 전근무지 소득명세죠? 소득명세 눌러주시고 여기에 보시면 전근무지 여기에서 하나씩 입력하시면 됩니다. 보시고 먼저 주 삼성전자네요. 찍어주시고 갈로 열고 주 갈로 닫고 삼성전자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사업자 등록번호 있네요. 그대로 24581 22547 입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기간 나와 있죠? 2019년 01월 01일부터 2019년 05월 31일 별 문제 없죠? 됐고 나머지 없고 급여 있네요. 급여 2천만원. 자, 아래쪽에 한번 볼게요. 밑으로 내려오시면 여기죠? 요 칸 맞추어서 잘 찾아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급여와 상여 입력하면 되겠네요. 자, 급여 얼마였나요? 2천만원 20뿔뿔. 그리고 상여는 500만원 5뿔뿔. 크게 문제 없죠? 보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결정세액이 있네요. 세금입니다. 아래쪽으로 살살 내려보시면 자, 이게 보시면 우리 소득세 지방소득세 있죠? 있는데요. 자, 여기에 찍어주시고 소득세입니다. 소득세 32만원. 지방소득세 10%죠? 32,000원. 크게 문제 없죠? 자, 참고로 우리가 결정세액 이 부분인데요. 자, 이 부분에서는 이런 것들은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결정세액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전근무지 입력하실 때 실수하는 것은 이거 좀 실수하실 확률이 많고요. 가장 많은 실수는 아래쪽입니다. 이것들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있으니까 있는지 없는지 찾아보시고 꼭 입력하셔야 됩니다. 자, 국민연금부터 한번 볼게요. 자, 아래쪽에 됐고요. 위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살살 보시면 여기에 나와 있죠? 건강보험 4대 보험이 있습니다. 요 칸 오른쪽에 있는 거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나온 순서대로 국민연금입니다. 980불. 크게 입력하는 거 문제 없고요. 건강보험이네요. 건강보험 807500 엔터. 장기요양보험 68700. 그 다음 고용보험 162500. 자, 이렇게 하나씩 돈을 맞추어서 입력만 정확하게 해주시면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자, 소득 명세는 끝이 났고요. 자, 다음. 자, 보험료네요. 보험료 한번 볼까요? 자동차 보험료 보장성이죠. 저축성 보험료 안 된다 그랬습니다. 보험료, 자동차 보험, 우리가, 그거죠. 보장성 보험이죠. 위쪽으로, 연말정산 있죠? 연말정산 있죠? 여기에 눌러서 하나씩 순서대로 하면 됩니다. 아래쪽으로 살살 내리시면 여기에 보장성 보험 일반입니다. 여기에 보장성 보험 금액을 입력하면 되겠네요. 금액은
880불 아무 문제 없습니다. 저축성은 입력 안 하고요. 교육비, 자 대학원은 본인분만 된다 그랬죠. 600만 원입니다. 교육비, 자 여기에 있네요. 교육비 62번 칸입니다. 노란색은 더블 클릭입니다. 따닥 하셔서 본인이죠. 본인 전액입니다. 600만 원. 자, 확인. 크게 문제 없고요. 한 칸씩 하시면 됩니다. 월요비네요. 국세청장이고 시력 보정용 안경 구입비 50만 원입니다. 50만 원이니까 안경은 연에 50만 원까지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결제네요. 카드와 중복 공제가 되죠. 카드 칸에 입력할 겁니다. 카드도 한번 볼게요. 카드 미리 한번 보겠습니다. 왜? 입력해야 되니까 신용카드 사용에 1170만 원인데요. 의료비 지출 포함이네요. 그러니까 50만 원 따로 나중에 요때 입력하겠습니다. 질병 치료비 450만 원. 이것도 카드와 중복 공제된다 그랬죠. 이 두 개는 1170만 원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나중에 카드 입력할 때 하고요. 그러면 시력 안경 구입비 50만 원 플러스 질병 치료비니까 해당되죠. 450만 원. 그러면 본인 의료비가 총 얼마가 되나요? 500만 원이죠. 의료비 칸 가겠습니다. 61번이네요. 더블 클릭. 본인이 얼마? 500만 원. 크게 문제 없죠? 입력하고 확인. 자, 다음. 신용카드 입력하러 가겠습니다. 신용카드는 왼쪽에 있죠. 아래쪽으로 살살 내리시면 자, 여기에 42번 신용카드 사용액 나와 있습니다. 이 칸에 맞춰서 입력하면 돼요. 먼저 신용카드가 1170만 원이네요. 신용카드 117000불 1170만 원. 물론 이 금액 안에는 의료비 지출액이 포함이 되어 있다 그랬죠. 카드와 중복 공제되니까 요 금액 그대로 다 입력하셔야 되고요. 직불카드 153만 원. 직불카드 찾겠습니다. 자, 두 번째 칸이 있네요. 직불카드 이 칸에 얼마? 153만 원이었죠. 1530불. 크게 문제 없고요. 다음 현금 영수증 120만 원. 현금 영수증 찍어주시고 1200불.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확인. 아무런 문제 없네요. 됐고. 자, 월세네요. 월세. 연간 지급액 600만 원 임대인사 밑에 나와 있습니다. 보고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월세 대액 공제액. 자, 여기 보시면 찾기 쉬우실 겁니다. 월세 주택 임차 나와 있죠. 이 칸 눌러주시고. 자, 임대 상호 있네요. 김민수 나와 있습니다. 김민수. 사업자 등록번호, 주민번호 그대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470 옆으로 좀 치웠어요. 안 보이니까 470531 그리고 1535 487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유형은 나와 있죠. 여기에 오피스텔 F2 하면 좋겠네요. F2. 자, 여기 보면 오피스텔 6번 나와 있습니다. 선택해 주시고요. 확인. 그리고 면적 55네요. 55. 주소 나와 있죠. 서울 관악구 관악로 서울만 하겠습니다. 서울 다 칠까요? 다 입력하겠습니다. 서울 관악구 관악로 155 크게 문제 없고 개시일 19년 1월 1일부터 19년 12월 31일 2019-0101부터 2019-1231 입력하면 되고요. 월세금 총 600만 원이죠. 600만 원 6불. 자, 이렇게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보고 그대로 입력만 하시면 되니까 크게 문제가 없죠. 됐고요. 퇴직연금이네요. 자, 퇴직연금. 자, 이게 보면 연금저축 나와 있죠. 어디 있는가 한번 볼까요? 연금저축 1. 자, 여기 보니까 연금계좌 있고요. 연금저축 여기는 아니죠. 2번 아니고 연금저축이고요. 연금저축 찍었더니 자, 여기에 연금저축입니다. 1번 선택했더니 퇴직연금 1번 여기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연금저축 밑에도 있죠. 여기 보시면 두 번째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이 있네요. 자, 문제에서는 무엇을 해냈습니까? 자, 퇴직연금입니다. 본인 불입액 퇴직연금으로 나와 있죠. 그러니까 연금저축이 아니라
퇴직연금입니다. 위에 칸이 되겠죠. 선택해 주시고 1번 퇴직연금 나와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충분히 되실 거고요. 금융회사 볼까요? 우리은행이네요. F2 해주시면 되겠죠. 우리은행, 우리은행 맞습니다. 계좌번호 나와 있네요. 120-350-120 엔터. 하이픈까지 있어야 되네요. 120 하이픈 350 하이픈 120 엔터. 답이 금액 120만 원이네요. 자, 그러면 다 입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없죠? 나머지는 없습니다. 이렇게만 해주시면 되고요. 88에는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 내용 자체가 뭐 출애가 있다든지 어려운 내용이 없었어. 그래서 합격률이 조금 높았던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없죠. 자, 이 풀이 강좌는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